슬라이드 테스트.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쪽에 LLM 오픈 AI 이런 거 하는데 요즘 핫한 거 그런 거 들으셔야지. 별로 안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끝냈습니까? 반갑습니다. SQL로 밥 먹고 사는 김건갑입니다. 세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놀랐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EF나 EF4와 쓰시는 분, 아직 쓴 경험이 있다. 네. 많이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제 제안드리기 잘했네요. 제 속에 모든 분 많이 계실 거군요. 개발자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 소개드리면 저는 현재 시컬로라고요. 시컬 서버 전문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컨설팅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시컬 서버 성능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시컬 비가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버전 1 출시했었는데 제가 만든 솔루션이고요. 현재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고 단넷 C샵의 윈폼 베이스도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강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엔터티 프레임워크와 DB 성능 튜닝이라고 가장 최근에 만든 강의이고요. 이거 말고 쿼리 튜닝 관련된 거나 뭐 DB 튜닝 관련된 거나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강의 몇 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킬 서포트라고 교육센터 있습니다. 이 근처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림에서 섭외가 와서 한림 쪽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대외 활동은 제 홈페이지는 비주얼 단넷이고요. 지금은 주로 시컬 서버 2022 퓨처 관련된 아티클들 두 단위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비주얼 DB고 링크드인 김정선이고 그리고 국내 시컬 서버 전문가들 모임이 있어요. 패스코리아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 저랑 리딩하고 있고 그룹은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 제안드린 이유는 이제 이 주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요. 일단 반대되는 얘기부터 하나 하죠. EF나 아니면 EF 코어 아니면 뭐 많이 사용하시는 자바 JPM이나 하이버네이트나 아니면 뭐 파이썬 장고나 뭐 기타 등등 ORM 베이스로 DB 접근하는 방식. 그 DB 쪽 관리자나 운영자나 아니면 저 같은 서버 전문가들, DB 전문가들은 그다음 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 DB 전문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뭐 뉴스그룹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이제 하소연이나 푸념 뭐 이런 것들이 애증이가 많이 올라와요. 해외에 더 많이 심합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DB 성능이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들,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싫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개발 측에서는 또 그렇다고 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긴 했었으나, 제가 그 EF 코어 관련, EF 코어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들이 놀랐어요. 와, 이렇게 좋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최근에 6나 7까지도 보면서 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 정도면 뭐 걱정 없이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국가 정도로는 써도 된다라는 입장. 버전 업그레이드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형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나 혹은 성능상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기본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성능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쿼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EF나 EF 코어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주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시간상 MS Learn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효율적인 쿼리 사용에 관련된 주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EF 코어 버전이랑 SQL 서버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7하고 19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이거고, 저희가 링크나 EF 쪽에서 코드를 어떻게 구현했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SQL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간증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쿼리가 생성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그 쿼리나 혹은 그 화면이나 그 기능 함수가 성능상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 쿼리에 대한 진단 분석하고 튜닝을 꼭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ORM을 사용하는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저희 속된 말로 EF 포커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SQL 쓰기가 싫어서잖아요. 그죠? 근데 SQL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그죠?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뭐 그게 실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인덱스 튜닝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기본키 디자인을 할 때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가 클러스터 인덱스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일반 OLTP성 쿼리, 단 쿼리용이 아니고 OLAP성 쿼리용이에요. 계량의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집계를 하고 결합을 하고 하는 독립분석과 같은 쿼리 용도로 디자인해서 쓰는 게 클러스터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PK를 먹고 들어가요. 이게 SQL 서버의 특징 중에 뭐 MySQL 비슷하죠. 따라서 이 테이블에 PK가 클러스터 인덱스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라는 거에 대한 튜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고, 두 번째, 컬럼 하나짜리 인덱스가 아니고 컬럼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를 디자인할 때는 인덱스에 포함되는 열의 순서하고 정렬 순서, 디센딩, 어센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엔터티 모델이든 DB 모델이든 모델을 정의할 때 포린키를 일반적으로 선언을 안 해요. 완전히 귀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포린키를 선언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 컬럼이 있으면 자식 컬럼이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조인하는 의도로 사용이 되죠. 조인하는 컬럼에 인덱스가 없으면 조인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린키 존재 여부랑 상관없이 조인하는 컬럼에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고려가 되어야 돼요. MySQL 같은 경우야 포린키 선언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다른 일반 DB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DB에서 하든 개발 쪽에서 하든 누군가는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커버링 인덱스 혹은 include라고 하는 열을 적지 않게 쓰세요. 이 기능을 꽤 많이 쓰시는데 문제는 이건 OLTP용 쿼리용이 아니고 OLAP성 쿼리, 손익분석 같은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쿼리용으로 제한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커버링 인덱스나 인클루드 열 인덱스라는 것을 쓰시지는 않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는 DB 잘 몰라요, 인덱스 잘 몰라요 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메모만 해주셨다가 돌아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EF 코어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건 뭐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시던데 제가 봤던 EF 코어 고객사들은 대부분 비동기 방식을 쓰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도 일반 DB 개발을 할 때는 다 비동기 처리로 작업을 하거든요. 비동기 방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UI 단에서 쿼리를 하다가 쿼리가 먹통이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화면 자체가 먹통이 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비동기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DB든 EF 코어든 비동기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DB 입장에서 보면 비동기 방식으로 들어오는 쿼리가 일반 동기식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개별 쿼리로 보면. 그게 큰 의미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MS에 보고되어 있는 몇 가지 성능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알고 쓰셔야 한다라는 그럼 이제 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693번, 601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에로비 컬럼, 텍스트, 이미지, 바차맥스, 바바이너리 맥스 에로비 컬럼이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을 셀렉트 하는 경우에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고 사용을 하셔서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개발이나 혹은 테스트 단계에서 꼭 성능 확인을 하셔라. 특히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쿼리를 동시에 대량으로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대량으로 한다든지 혹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나오는 화면이나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능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간단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벤치마크 단내 패키지 이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한 거고요. 앞서 보셨던 이슈에 바차맥스라고 하는 에로비어를 셀렉트 하는데 한 건짜리이고요. 크기는 5메가짜리입니다. 이 한 건 셀렉트 하는데 동기식으로 한 경우랑 비동기식으로 한 경우랑 각각 성능 테스트를 보면 평균값 기준으로 15ms 대 247ms. 표준 편차로는 1대13. 중앙값은 15대 247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15배가 느려요. 이런 경우가 이슈로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 EF 코어에서 쿼리를 하게 되면 결과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버퍼링을 시키고 거기서 저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게 되면 그 메모리의 변경 사항을 이제 DB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단순 조회 전용 쿼리일 경우, 셀렉트만 하고 끝내는 쿼리일 경우에 굳이 결과를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부하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회 전용 쿼리는 노 트래킹 동작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쿼리 단위로는 에지 노 트래킹 메서드 호출해도 되고 DB 컨텍스트에서 옵션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전체 옵션으로 노 트래킹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에지 트래킹이랑 에지 노 트래킹이랑 두 가지 블러그 10개, 블러그당 포스트 20개 기준으로 1400대 990 마이크로세컨드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대용량으로 한 20만 건 정도 조회하는 쿼리를 4번 반복
실행했을 때 DB 쪽에서 확인되는 성능상의 차이를 보면 듀레이션 3400대 1900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DB 쪽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래킹 옵션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 다음에 흔히 저희가 이제 프랙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셀렉트 할 때 필요한 열만 셀렉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입니다. 또 이 얘기하면 ORM 하시는 분들이 욱하시죠. ORM 하면 엔터티, 즉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중 일부 컬럼만 가져올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열만 셀렉트하라는 거는 일반 OLTP성 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특이사항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용량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OLAP성 쿼리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에 대량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쿼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앞서 보셨던 LOB열을 빼고 나머지 컬럼만 셀렉트하면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또 앞서 얘기했던 커버링 인덱스나 인클루드 열과 같은 기능을 쓰는 경우 등등등에서는 엔터티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셀렉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컬럼만 셀렉트를 하도록 개발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벤치마크 또 다른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앞서 쭉 보셨던 내용의 합인데요.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방법이겠죠. 일단 데이터 전부 다 읽은 다음에 EF 코어에서 for 루프 뺑뺑이 돌면서 집계, 썸하고 카운트 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에즈노 트래킹 옵션 적용한 경우. 세 번째는 컬럼 중에서 레이팅 열만 셀렉트 한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DB에서 집계 다 해서 집계 결과만 EF로 받아오는 경우. 네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평균값으로 보면 2900, 1600, 430 이렇게 이제 평균 값 차이가 안 나고요. 표준 편차로 봐도 160대, 130대, 45대 22.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8대 2.3대 1.4대 1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EF에서 뺑뺑이 돌면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략 한 4.8배 정도의 성능 차이 아니면 두세 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메모리 사용량에서도 보면 메모리 사용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끌어와서 메모리 올려놓고 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행만 검색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EF나 EF 코어로 개발된 시스템에 DB 컨설팅을 하러 가면 이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셀렉트 하는데 웨어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 인덱스 튜닝이 안 돼 있어서 대량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웨어절이 있긴 있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건만 가져오면 되는데 뭐 10,000건, 10만 건을 다 가져와서 EF 쪽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한 것만 처리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DB 쪽의 I/O나 메모리나 CPU 혹은 네트워크 전송부와 여러 가지 검색 부하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인덱스가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웨어에서 필터 조건 집어넣는 거, 아니면 싱글이나 퍼스트 함수 사용하는 거, 혹은 find 함수 쓰면 find는 실제 쿼리로는 이제 top 1이나 where pk 이꼴 조건으로 쿼리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 있겠고요. 뒤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봐서 이건 뭐 사실 ORM 이거하고 아니건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테이블에 데이터 변경이 없는 테이블 있잖아요. 한번 인서트하면 계속 그 상태로만 존재하는, 아니면 업데이트 딜리트 하더라도 뭐 하루에 한 번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감성 테이블이나 집계성 테이블들, 정적 테이블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는데 데이터가 변동이 없으면 한 번만 셀렉트하면 되잖아요. 그걸 계속 셀렉트를 합니다.
동시에 배가는 거.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부하가 들어오는 거죠. 뭐 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넷이나 혹은 뭐 EF나 뭐 캐시 기능들 좋잖아요. 그죠? 그 캐시 기능 써서 한 번만 읽어서 캐시에 넣어두고 캐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DB를 계속 엄청난 부하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데이터들은 캐시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실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DB 서버 쪽의 네트워크 사용량 그 중에서도 바이트 센트 퍼섹입니다. DB 서버에서 웹 서버 쪽으로 나가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풀.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낮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 서비스하는 시간대의 네트워크 풀. 그리고 DB 먹통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먹통이 됐느냐? 라지 오브젝트 컬럼, 텍스트 이미지 컬럼 두 개가 들어있는 테이블에 웨어절 없이 통으로 셀렉트하고 별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가 동시에 대량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데이터는 안 바뀌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한테 내용 전달을 드렸어요. 개발팀에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분명히 DB 문제다. 아니면 잠금이 걸려서 그렇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변을 하시다가 결국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바꿔주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EF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동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 메서드가 쿼리어블 인터페이스냐 인넘버러블 인터페이스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버퍼링하는 함수냐 스트리밍하는 함수냐라는 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스트림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쿼리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버퍼링 함수는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 바로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get orders라고 해서 하나는 스트림 방식이고 하나는 버퍼 방식의 함수로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로 스트림 방식의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이 시점까지는 아직 쿼리가 실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절을 만나게 되면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더스의 오더키 조건으로 쿼리가 생성이 되어서 DB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럼 얘가 이제 PK이기 때문에 실제 셀렉트하는 데이터는 한 것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퍼 방식, innumerable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거 호출하는 순간에 쿼리가 생성이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실제 단내상으로는 뒤에 웨어절이 있기는 하지만 저 웨어절이 포함이 안 된 상태로 테이블 통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이제 150만 건 전체를 읽게 되고 150만 건을 다 EF로 가져와서 EF 쪽에서 이제 필터링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림은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EF 쪽에서 쿼리를 동적으로 구성을 해서 뭐 if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웨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실행. 저희 흔히 말하는 동적 쿼리 만능 조회 뭐 이런 형태 작업을 할 때 괜찮을 거고요. 버퍼링 방식은 이제 쿼리를 바로 실행하는 시점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인터페이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아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DB 입장에서 보면 쿼리가 이렇게 호출이 됐을 때 이게 맞게 호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웨어절을 빠뜨리고 호출한 건지를 DB 쪽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DB 쪽에서 비즈니스를 핸들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오브와 쿼리가 들어왔을 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업무적으로 미팅을 하든 개발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되는 이게 웨어절이 왜 빠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 오늘 주제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쿼리 결과를 EF나 EF4 쪽에 가져와서 올릴 때 로딩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레이지 로딩, 이거 로딩이라는 두 가지 외에도 다큐먼트 상으로는 보면 셀렉트 로딩, 그다음에 익스플로시브 로딩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던데 관심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명 레이지 로딩, 보통 이제 ORM 쪽에서는 다 이용을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이거 로딩, 두 가지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냥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운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조인이나 인클루드 등등등을 이용해서 두 테이블을 한 번에 조인을 해서 결과를 다 가져오는 방식이 이거 로딩입니다. 그냥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동시 처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레이지 로딩은 커스터머랑 오더스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커스터머스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오더스 엔터티를 참조할 때 그때 다시 오더스 테이블을 조회하는 방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레이지 로딩 방식입니다. 동시에 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에서 동적으로 조인할 데이터를 결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레이지 로딩입니다. 문제는 레이지 로딩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쿼리는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5개를 조회를 한 다음에 각 커스터머 5명에 대해서 오더스 테이블에 해당 커스터머 키로 조회하는 쿼리가 5번이 반복해서 날라옵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게 레이지 로딩 방식입니다. 제가 굳이 해석하자면 지연 로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1 문제라고 ORM 쪽에서 표현을 해요. 다른 ORM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더군요. 근데 DB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n+1 문제지? 이해는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n+1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DB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n+1이 아니고 1+n 문제예요. DB 입장에서 보면 그죠? 왜냐하면 오더스라는 테이블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잖아요. 커스터머스 하나에 대해서 오더스를 반복해서 올리기 때문에 n+n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DB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n+1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데모. 우선 레이지 로딩 방식으로 앞서 보셨던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5명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넥스트에서 내부에서 오더스 엔터티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뺑뺑이로 돌아서요. 그럼 실제로 이제 EF 쪽에서 쿼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프로파일러를 추적을 걸었어요. 그래서 SQL 서버 쪽에서 쿼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지 로딩부터 보면 자, 이렇게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커스터머 키 5명 먼저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오더스 테이블에 커스터머 키 1번 하나 호출하고, 커스터머 키 호출하고 2번, 3번 호출하고, 4번 호출하고, 5번 호출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뺑뺑이를 도는 거고요. DB 쪽에 호출된 쿼리를 보면 여기 커스터머스 테이블 먼저 하나 조회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키 1번으로 오더스, 2번 오더스, 3번 오더스, 4번 오더스, 5번 오더스, 이렇게 오더스 테이블 반복해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레이지 로딩이고요. 이거 로딩을 보면 그냥 한 번에 조인해서 호출하는 방식. EF 쪽에 코드는 많죠. include 쓰셔도 되고, 조인 쓰셔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조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로딩 방식일 때 EF 쪽에서는 커스터머하고 오더스하고 조인해서 한 번에 처리, DB 쿼리도 커스터머랑 오더스랑 조인해서 한 번에 처리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레이지 로딩하고 이거 로딩의 동작의 차이점입니다. 고객 사례, 이건 이제 EF 엔티티 프레임워크 4일 때 사례였어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4고요. 여기 SPID 93번 세션
에서 8시 42분 8시 42분 54초 때 바바바바바바바바 만져봤더니 똑같은 쿼리. 네, 레이지 로딩에 의해서 똑같은 쿼리가 이제 여기 지금 스크롤 저희 화면상 이렇게밖에 못 담았고요. 여기 스크롤 보시면 한참 남았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지 로딩도 필요해서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DB 입장에서 보면 기본으로 이거 로딩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쓰시고 명백하게 레이지 로딩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선별적으로 레이지 로딩을 쓰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옵션 빌더든 DB 컨텍스트이든 그쪽에서 레이지 로딩을 이네이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로딩 쓰는 거는 앞서 보셨던 대로 일반 조인이나 인클루드나 아니면 셀렉트에서 페이지 엔터키를 참조하는 방식, 이것도 결국 아우토 조인이고요.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 DB 튜닝 쪽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항상 교육 때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불필요하게 아우터 조인 발생하지 않게끔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조인에서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이너 조인으로 처리하시고 아우터 조인은 비즈니스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아우터 조인 쓰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도 만들어주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DB의 성능이나 혹은 관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꼭 해야 될까 생각이 들게 되는 문제입니다. 일명 이제 카티즌 익스플로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쪽에는 이제 카티즌 프로덕트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조인인데요. 그 중에서 아우토 조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 테이블에 조인하는 행수가 2개, 반대쪽에 조인하는 테이블의 행수가 2개, 1개, 2개 이렇게 되면 조인하면 2개로 복제가 되잖아요. 한쪽 테이블의 행 하나랑 반대쪽 테이블의 행 2개랑 조인을 하면 조인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복제한 동작이기 때문에 일쪽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2개만큼 이렇게 뻥튀기해서 복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조인입니다. SQL에서. 그래서 뭐 1대2, 뭐 2대5,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인하는 행수가 한쪽이 100, 한쪽이 1000, 한쪽이 10,000 이렇게 되면 1쪽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조인하는 행수 1000건, 10,000건만큼 엄청나게 복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제된 데이터가 단넷 EF 메모리 쪽으로 올라오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조인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플릿 펄이라고 하는 동작, 함수를 쓰면 이렇게 일반 조인을 안 하고요. 하나만 가져와요. A쪽을 하나만 가져오고요. B쪽은 원래 필요한 만큼 정상적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EF 쪽에서 얘를 조인시킵니다. 즉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쿼리를 한 번 조인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쿼리를 따로따로 진행해요. 1쪽 쿼리 먼저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단쪽 쿼리 먼저 한번 호출하고 따로따로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따로따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인되는 데이터 양은 n 곱하기 n이 아니고 n 플러스 n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동작으로 보면 오더스하고 라인이템하고 2개의 테이블을 인클루드로 조인하는데 엑스플릿 쿼리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두 테이블이 한 번에 조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더스 먼저 한번 쿼리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아이템스 한번 조인하고 근데 라인 아이템만 단독으로 셀렉트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에 뭘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더스랑 조인을 해서 특정 키값만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쿼리를 2번을 나누어서 2번, 3번, 4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스플릿 쿼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거 쓴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인하는 열의 밀도, 즉 횟수가요. 한쪽은 1, 한쪽은 만, 10만, 100만 이런 경우에 의미가 있겠죠. 조인하는 횟수가 1대 2개, 1대 3개 이러면 그런 별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쿼리를 분리했을 때 명백히 성능상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스플릿 쿼리 동작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분할된 쿼리 수만큼 중고 가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아직은 개념상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고요. 인덱스가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능에 또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좋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결과를 보면 중간에 배치 구분자 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셀렉트가 따로따로 호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거 셀렉트하고 그 다음 셀렉트하는 중간에 테이블의 데이터가 바뀌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테이블이 계속 있었던 데이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EF 쪽에서 읽은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일관성이. 그래서 지금 다큐멘트 상으로는 이 부분을 차후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오더바이절이 붙어 있어요. 저는 오더바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더바이를 해놨어요. 이걸 한 이유는 짐작이 되시죠? 한 건하고 n 건을 맞춰주려면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어야 맞춰줄 수 있거든요. EF 쪽에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오더바이를. 그런데 이제 저게 또 다른 부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면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버퍼링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함수 썼을 때 발생되는 버퍼링 말고도 좀 전에 보셨던 스플릿 쿼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버퍼링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중복 버퍼링이 생길 수 있다. 똑같은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커넥션이 끊어지거나 커넥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방법, 전략 이거 제공이 되죠. 그렇죠? 뭐 2번, 3번 몇 초 간격으로 제공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쿼리가 반복해서 호출이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계속 메모리로 중복돼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다 왔죠? 네, 역시 좋아하시는 페이징 쿼리. 웹이나 앱 쪽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이징 쿼리 구현하려고 할 때 단넷에서 뭐 링크나 아니면 이어폰에서 스킵하고 테이크라는 메소드를 쓰시죠. 한 화면에 20개씩 100번째 페이지를 출력하겠다. 페이징 쿼리 해서 스킵, 테이크 메소드를 씁니다. 이 게시판 쿼리가 웹 쪽에서는 뭐 워낙 성능상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성능 고려가 돼야 되는 대표적인 작업이거든요. 근데 슈퍼 서버 2012 버전부터는 실제 구현되는 쿼리가 옵셋 패치문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 전 버전에서는 이제 로우 넘버 함수로 구현이 됐었어요. 옵셋 패치가 더 권장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좋죠. EF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 초기 버전, 뭐 버전 4라든지 초기 버전에서는 이 스킵하고 테이크 메서드를 호출하면 또 건수 지정하는 이 부분이 그냥 상수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수값.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 단위로 캐싱이 되죠. 그 캐시를 재사용을 하려면 동일 쿼리여야 되는데 저 부분이 상수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옵셋 100하고 옵셋 101하고는 똑같은 쿼리가 아니기 때문에 캐시를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게시판 쿼리가 메모리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EF 코어 쪽에서 보니까 요건 이제 파라미터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킵테이크 메서드를 쓴 쿼리가 성능으로 정말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DB 쪽의 튜닝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적절한 인덱스 튜닝도 돼야 되고
쿼리 자체 튜닝도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기 보면 내가 보려고 하는 데이터가 20건이면 20건만 가져와야죠, DB에서. 근데 지금 2000건을 다 읽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쿼리 자체에 대해서도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갔는데, ORM이나 VF 코어를 안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SQL 쓰기 싫어요, SQL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 ORM을 주로 쓰는데 안 됩니다, 다시 SQL을 써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거의 오랜 세월 동안에 개발 쪽하고 DB 쪽에서 있는 논쟁거리 주제 중에 하나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ORM 전부 다 순수 ORM으로만 개발하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EF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경험상. 따라서 일반 OLTP나 일반 업무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대용량의 조인이나 집계 작업, 혹은 저희가 머리 아파하는 만능 조회 작업, 혹은 소리 분석과 같은 이런 쿼리들, 이런 OLAP성 쿼리들은 성능상 너무나 크리티컬하고 또 DB 쪽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쿼리들은 SQL을 직접 쓰는 방식을 써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타 등등등등. 또 한 가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들, 테이블 전체 50%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딜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배치성 작업이나 대용량 DML 작업들은 업데이트나 딜리트문을 직접 DB 쿼리를 써서 처리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그걸 위해서 EF나 EF 코어 쪽에서 이런 좋은 함수들 많이 제공이 되고요. 특히 execute update async나 execute delete async 함수 같은 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해서 매개 변수 쿼리나 DB의 테이블 값 함수나 혹은 엔터티가 아닌 일반 함수들 혹은 저장 프로시저들을 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해서 쓰시고, 최종적으로 앞서 보셨던 이런 OLAP성 매우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프로시저 이용해서 DB 쪽에서 구현하시고, 그리고 EF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저희가 쓰던 네이티브한 SQL 쿼리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많이 쓰시는 대포단넷 같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필요하다면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직접 DB 핸들링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나머지 전체 주제들은 제가 인프론에 올려놓은 프레임워크와 DB 튜닝 내용이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온라인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훌륭하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마치고 필요하신 분들 쪽으로 질문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주세요.